동일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중간고사가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11월 초면 또 다시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역사 수업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해 가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남은 진도는 대한민국의 정치사,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문화사, 그리고 통일을 위한 노력, 그리고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에 세계사 파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86쪽부터 94쪽에 해당되는 대한민국의 정치사의 개요를 오늘 이 화면을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이 성립되는 과정까지는 알았죠. 분단국가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날 수립이 되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되는 과정까지는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우선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 바로 순서대로 정부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승만 정부, 두 번째 장면 정부, 자, 세 번째 박정희 정부, 네 번째 전두환 정부, 다섯 번째 노태우, 여섯 번째 김영삼, 일곱 번째 김대중 정부, 여덟 번째 노무현, 아홉 번째 이명박 정부, 열 번째 박근혜 정부, 11번째 현재 문재인 정부. 자, 정부는 11번째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대통령을 여러 번 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가장 많이 하신 분 역시 박정희 대통령이겠죠. 1961년에 구테타로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1979년 측근에 의해 암살되기까지 18년 장기 집권을 했던 박정희가 있고요. 여기 61년부터 79년. 두 번째로 오래 한 분이 바로 1948년 초대 대통령이 되어 두 번이나 헌법을 뜯어고치며 장기 집권을 했던 12년간 장기 집권을 했던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통령의 이름을 순서대로 쭉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승만 정부부터 이제 한번 핵심적인 특징들을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역점을 두어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정부가 진행되는 이 방향이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도정이었다는 거. 민주주의를 향한 끝없는 어떤 그 노력들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민주주의적인 민주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은 이거는 우연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그 대가로 우리가 그 꽃을 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겠습니다. 즉 민주주의는 누군가 얘기를 했대요. 민주주의 피를 흘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꽃을 따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래서 우리는 꽃을 따고 있는데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조금만 방심을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이 얼마 전에 우리가 경험을 했겠지만 조금만 방심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것이 민주주의가 퇴보될 수 있는 그런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방향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승만 정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승만 정부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되시는데요. 첫 번째가 자, 여기 두 가지입니다. 이거 이승만 정부 때에는 우리나라 1대 국회, 즉 헌법을 제정한 국회에서 두 가지 중요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친일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활동이었고요. 또 하나는 일제강점기 때 이루어졌던 토지 문제를 개혁하는 것, 이걸 우리는 농지개혁이라고 합니다. 반민법이라는 법을 제정했고 농지개혁법이라는 법을 제정을 해서 각각 친일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고 친일파를 처단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농지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하나는 성공하고 하나는 실패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바로 6.25 전쟁입니다.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중요한 6.25 전쟁.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승만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 두 번이나 개헌을 했던 상황. 헌법을 뜯어 고친 거. 자, 첫 번째 개헌을 우리는 발췌 개헌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개헌, 헌법 뜯어 고친 거를 4.4.5입 개헌이라고 하는데 둘 다 참 사연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개헌에 관한 공부와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를 위협하는, 자신을 위협하는 정적들을 제거하는 그런 어떤 독재하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요. 결국 이승만 정부는 끔찍한 그런 부정선거를 자행하다가 결국 4.19 혁명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 하면 재헌국회 활동, 그리고 6.25, 그리고 장기 집권을 위한 두 차례의 개헌과 독재, 그리고 4.19 혁명까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두 번째 정부, 장면 정부인데요. 우리는 4.19 혁명 직후에 헌법을 고칩니다. 내각 책임제도, 더 이상 대통령 중심제도 안 되겠다. 이승만이라는 대통령한테 하도 되었기 때문에 결국 내각 책임제도로 개헌을 하게 됩니다. 내각 책임제도는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으면 그 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한 정당의 당수가 총리로서 내각을 구성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정치 형태를 내각 책임제도라고 합니다. 즉 입법부가 행정부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죠. 이 장면 정부 때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형식적인 존재이고 실제로 총리가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장면 정부라고 하죠. 장면 정부 때에는 그동안 억눌렸던 민주화 그리고 통일을 위한 요구들이 막 분출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장면 정부는 이러한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능력이 되질 못했습니다. 또 이 시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 박정희가 나중에 실시를 하게 되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마련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방자치 선거도 이때 실시가 됩니다. 자, 장면 정부는 9개월 만에 무너지죠. 이게 9개월 만에 무너지냐면 박정희 이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군비를 축소시키고자 합니다. 군대에 들어가는 비용을 축소시키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불만을 품었던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이게 바로 박정희입니다. 자, 그러면 박정희 정부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워낙 장기 집권을 했기 때문에 박정희의 어떤 집권 시기는 우리가 보통 세 시기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대통령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박정희는 자신은 여러 가지 산재에 있는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군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군인으로서 최고 통치 권력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대통령 중심 제도로 다시 개헌을 한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해서 대통령이 되고 군복을 벗게 되죠. 자, 이렇게 1960년대 박정희가 이제 대통령을 하게 되는데 이때를 우리가 3공화국이라고 해서 60년대 대통령. 처음에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군인으로서 통치했던 시기, 그리고 두 번째는 60년대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때에는 무엇보다도 뭔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명분을 세울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1960년대에는 경제에 상당히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임기라고 하는 게 당시 4년이고 두 번밖에 할 수 없었는데 박정희는 결국 또 한 번 하겠다고 개헌을 해서 세 번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급기야는 종신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아주 무지막지하게 이제 법을 뜯어고치게 되죠. 이게 이제 70년대가 되는데 그 유명한 헌법이 바로 이제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신헌법. 강력한 대통령 권한을 규정해 놓은 헌법이죠. 그래서 70년대 이 유신 체제 하에서
자기 자신이 이제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이런 가운데 이 시기에는 이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 투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자, 이 박정희는 측근에게 총을 받고 죽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12.6 사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979년에 중앙정보부장 박정희의 오른팔이었던 김재규라는 사람이 총을 쏴서 박정희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력의 공백기를 이용해서 또다시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신군부라고 하죠. 신군부. 자, 색깔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핑크. 자, 좋아요. 신군부. 자,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하고 하극상에 의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 핵심 인물이 바로 전두환과 노태우였습니다. 자, 이들이 실권을 장악은 했지만 당시에 이제 박정희가 죽은 다음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용을 하게 되죠. 이걸 우리가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겠지만 군대가 모든 권력을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했었는데, 이 시기에 비상계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어떤 그 요구에 반해서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킨 다음에 광주를 타겟으로 해서 전남대 앞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었던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인 발포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그 영화를 통해서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모습을 직접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무력으로 진압을 하고 이 불순 세력들을 자신들이 다 진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일단 언론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모든 언론사를 다 통폐합하고요. 선생님도 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에 취임을 했다가 법을 다시 고칩니다. 7년 단임제로 대통령이 고치고 나서 다시 또 새로 대통령이 되죠. 12대 대통령. 그래서 유신헌법으로 했던 대통령, 이게 11대 대통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기 7년짜리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대통령 한 다음에 12대 대통령이 되게 되는데, 왜 단임제로 했는지는 알겠죠. 권력을 노태우에게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2대 대통령 때 당연히 이제 이 전두환 정부 때에는 민주화 투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며 반정부 투쟁, 그래서 국민들을 속이는 유화책, 민주화 투쟁에 대해서 철저하게 탄압을 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유화책, 과외 금지 조치도 있었고요. 중고등학생 다 풀어줍니다. 두발 자유와 교복도 없어집니다. 야간 통행 금지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요. 국민들을 전부 스포츠에 몰두하게 만들죠. 프로야구 출범시키고요. 그렇지만 전두환 말기 때 권력을 간접 선거 방식으로 노태우에게 이양해 주려고 했을 때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겠다고 하는 직선제 요구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서울대 학생이 이제 물고문을 당해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이게 시위에 불을 붙이게 되죠. 1987년 이 6월 민주항쟁, 자, 선생님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이때 결국 이 시위 도중에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이라는 학생이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시위가 벌어지는데, 마침 1988년이 우리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기로 되어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탄압하지 못하고 민주화 요구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6.29 민주화 선언이고요. 자, 국민이 이제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 자, 박정희는 그 유신헌법을 만들었을 때 대통령 선출 방식을 간접 선거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수용이 되게 되고, 결국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 바로 노태우입니다. 이러니하죠. 자, 노태우인데요. 노태우 때에는 서울 올림픽을 개최했고요. 자, 그 다음에 공산국가와 수교가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냉전이 완전히 붕괴가 되면서
또 남북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이 6월 6월 민주 항쟁을 거쳤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노태우가 대통령임인데도 불구하고 이 50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전두환 정부 광주 사태, 그 광주 5.18 민주화운동,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관해 이 청문회가 열리게 되고, 이때 청문회 스타로 뜨게 된 어떤 정치인이 바로 노무현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 노태우 정부 때에는 좀 여기에는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 이 노태우 정부 때에는 여소야대 총선을 실시했는데 아무도 여당 뽑아주지 않겠죠. 별로 뽑아주지 않겠죠. 그래서 거대 야당이 출연을 하게 되면서 노태우가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당 당수들을 찾아가 가지고 노태우가 합당을 하자고 요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부응했던 인물이 바로 김영삼입니다. 그래서 김영삼은 노태우하고 손을 잡고 이 사람은 민주화 투쟁을 오랫동안 했던 야당 지도자였는데 불구하고 막판에 노태우하고 손을 잡고 결국 거대 여당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 대가로 노태우의 뒤를 이어 김영삼이 이제 또 대통령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군사 정부는 무너지고 문민 정부 들어섰다, 이렇게 표방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금융 실명제.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금융실명제,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요. IMF 외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넘어갈 때 이때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 이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은 국민의 정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초의 평화적인 여야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가 상당히 개선됩니다. 햇볕 정책이라는 걸 추진하면서 결국 최초의 어떤 그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죠. 6.15 남북 공동선언, 김정일을 만납니다. 평양에 가서. 그리고 2002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게 되죠. 이어 노무현, 자,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선생님 설명을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 민주화 운동, 3대 민주화 운동이 먼저 여기 4.19 혁명이 있고요. 4.19 혁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전두환이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전두환이 노태우에게 권력을 물려주기는 과정에서 그걸 반대해서 국민들이 실제로 이겨내 6월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이게 3대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장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름 기억하고요. 무슨 사건이 나왔을 때 그 사건이 어느 정부 때 있었던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연결시킬 수 있게 선생님이 연습할 수 있게 도와줄게요. 자, 그거를 알고 있으면 대체로 대한민국사는 다 된 거라고 볼 수 있고, 이 과정은 민주주의를 위한 어떤 끝없는 어떤 도정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교과서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